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상권분석입니다. 상권분석에서 제1장의 유통상권조사 중에서 제2절에 나오는 게 상권설정 및 분석인데, 이번 시간에 그 상권 분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상권 분석 모형과 관련해가지고 서술적 모형을 봤습니다. 서술적 이론을 갖다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규범적 모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을 할 때 그 서술적 모형이 있었고, 이제 규범적 모형이 있는데, 규범적 모형에서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한 가지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요. 칼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 소매 인력이 맞습니다. 인력이 맞는데, 이걸 자꾸 이제 원래 그 레일리가 쓴 것도 그래비티라고 해서 중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력하고 인력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력은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인력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나오거나 이럴 때는 중력이라고 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인력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실 것이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탈러의 그 중심지 이론을 갖다가 지금 상권 분석 모형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원래 그 입지 이론입니다. 원래 그 입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입지 이론. 여러 가지 입지가 있죠. 우리가 뭐 입지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점포 입지를 주로 얘기하지만, 그 점포뿐만 아니라, 근데 농업의 경우에도 입지가 중요합니다. 농작물을 어디다 재배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 가지고 제일 먼저 연구한 학자가 독일의 인문지리학자입니다. 인문지리학의 선구자라는 학자인데, 처음 나온 게 바로 폰 튀넨입니다. 폰 튀넨 해가지고 이제 원래 튀넨을 쓰는데, 튀넨의 농업입지론이 제일 먼저 나와요. 농업입지론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리학이 크게 발전했는데, 그래서 튀넨이 제시한 농업입지론이 나옵니다. 농작물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죠. 농업입지론 해가지고 흔히 갖다 고립국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농업입지가 나온 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입지가 강조가 되고 또 관심을 갖다 끌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베버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베버의 공업입지론이 나오게 돼요. 근데 공장을 세울 때 어디다 세울 것이냐 하는 거죠. 공장을 세울 때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독일의 그 철광석, 그 철강 공장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울 것이냐. 이거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철광이니까는 광산하고의 거리를 생각해야 되죠. 철광석 광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녹이려면 또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가 필요하니까 연료 광산이 필요하고, 원래 또, 이 제철소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고려해야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옮기려면 철도가 있어야죠. 철도역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공업 입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바로 크리스탈러의 그 중심지 이론인데, 원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업의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크리스탈러의 그 중심지 이론인데, 이건 원래, 서비스업의 입지론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업의 입지. 근데 그 서비스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판매 아닙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서비스업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업지라고 그래요. 상업입지. 서비스업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상업입지이기 때문에 그 상업입지론 해가지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나온 겁니다. 원래는 이제 입지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입지라고 하는 게 또 관련되는 게 뭐예요? 상권 아니에요. 상권의 범위 내에서 입지를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상권 분석을 얘기할 때도 역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입지 문제는 근데 주택 입지 있죠. 부동산학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어디다 지을 거냐. 그 다음에 또 근데 주거지,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주거 입지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입지론이 많이 발달했고, 주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으로 옮겨져가지고, 미국에서 입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밤에 유축법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된 건데, 그 흐름은 좀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윈엔의 농업 입지론, 고립국 이론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고, 베버의 공업 입지론,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원래 서비스업, 즉 상업 입지론인데 역시 입지하고 상권 분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뭐 시험 문제는 뭐 거의 한 번 시험 볼 때 어떻게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크리스탈러의 그 중심지 이론의 의의가 많이 메뉴에 나와 있죠. 자, 월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자, Central Place Theo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한 지역 내 생활 거주지, 취락입니다. 마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한 지역 내 생활 거주지의 입지라든가 수적인 분포, 또 취락들 간의 거리 관계 같은 공간 구조를 중심지 개념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원래 크리스탈러가 관심을 가졌던 게 그겁니다. 크리스탈러가 처음 연구했던 게 이런 연구예요. 크리스탈러가 남부독일입니다. 이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남부독일. 원래 남부독일의 도시 분포를 연구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남부독일 전체의 도시 분포니까 자, 한 지역 내에서 마을의 분포 같은 것도 설명할 수도 있죠.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것은 남부독일의 도시 분포인데 그 도시라고 하는 게 대도시도 있고 대도시가 있고 또 중간급 중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소도시가 있단 말이죠. 가지고 어떻게 분포가 됐는가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대도시는 수가 적어요. 이거 수를 갖다 수적인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수적인 분포. 자, 수적인 분포를 보게 되면 대도시는 적어요. 그 다음에 중간급 도시는 이거보다는 좀 많지만 소도시보다는 적고 소도시는 많다는 거죠. 이런 피라미드형 분포입니다. 소도시는 많고 중간급 도시는 적고 대도시는 적다. 이것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 또 한 가지 자 대도시 간의 거리는 대도시가 있다고 하면 대도시하고 대도시 간의 거리는 멀죠. 대도시. 그래서 근데 대도시라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 서울 있고 대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구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산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도시 간의 거리는 멀잖아요. 근데 대도시 주변에는 또 뭐냐? 중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 주변에 중도시가 있다. 부천이 있고 또 인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수원도 있고요. 서울 아래. 그래서 이 중간급 도시가 있는데 중간급 도시 간의 거리는 대도시 간의 거리보다 짧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간급 도시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소도시가 있죠. 그 주변에 또 소도시가 있는데 자, 이 소도시 간의 거리는 중도시 간의 거리보다 더 짧다는 겁니다. 이런 걸 밝혀낸 거예요. 가지고 이거 갖다 이제 한 지역 내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역 내에 적용을 합니다. 지역 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럴 때 용어가 대도시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차원 중심지라고 그래요. 대도시에 해당하는 것을 고차원 중심지. 인구도 많고 넓어요. 넓기도 하고 인구도 제일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중차원 중심지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저차원 중심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중심지 계층이라고 그래요. 중심지의 경우에도 계층이 있다 해가지고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 구분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밝혀내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대도시 주변에 중도시가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 주변에 중도시가 있을 때는 그 중도시 주변에 소도시가 있잖아요. 소도시가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대도시가 중심지 기능을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중차원 중심지의 기능과 저차원 중심지의 기능을 대도시가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자 중도시 주변에 소도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중간급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소도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밝혀낸 거예요. 도시 분포와 관련해서. 그래서 대도시에 가까운 중도시의 경우에는 주변에 소도시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중도시의 경우에는 주변에 포함하는 소도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또 포섭한다고도 합니다. 포섭한다. 해가지고 이런 용어 써가지고 원래 남부독일의 도시 분포에 관한 법칙을 갖다가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뭐예요? 어느 한 지역의 마을의 분포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 뭐예요? 한 지역 내에서도 여러 중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해가지고 결국 자, 이 상업 입지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되는 이런 이론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중심지라는 개념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중심지와 관련해 가지고 자, 최대 도달거리하고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또 이런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워낙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A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중심지 이론 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 내 생활 거주지, 취락이에요. 마을이에요. 마을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잖아요. 규모가 큰 마을은 고차원 중심지, 규모가 작은 마을은 저차원 중심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한 지역 내 생활 거주지, 취락 또는 마을의 입지라든가 수적인 분포, 또 취락들 간의 거리 관계, 이러한 그 공간 구조를 중심지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번 보시게 되면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는 그 도시 또는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합니다. 인구가 제일 중요하죠. 인구가 많을수록 고차원 중심지예요. 그만큼 이제 중심지 기능을 아주 크게 수행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심 도시 또는 지역을 둘러싼 배후 상권의 규모도 그 도시의 규모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자, 충분히 상식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는 도시 또는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또, 자, 중심 도시 또는 지역을 둘러싼 배후 상권의 규모도 도시 또는 지역의 규모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중심지가 뭐냐? 센트럴 플레이스가 어떤 역할을 갖다 하냐 하는 건데, 원래 중심지는 배후 지역에 대해서, 그 중심지를 둘러싼 배후 지역이 있잖아요. 그 배후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심지입니다. 배후 지역에, 중심지를 둘러싼 배후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는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자, 중심지 기능이라고 할 땐 주로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 기능은 도시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업, 또 교통, 행정, 기타 서비스업 해서 3차 산업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업이에요. 3차 산업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D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중심지 이론의 핵심은 한 도시 내에 있는 상업 중심지가 있잖아요. 도시 내에 상업 중심지가 있는데 도시 내에 있는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개념들이 제시가 되고 또 가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심지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가정, 그것도 별도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중심지 이론의 특징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도시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이에요. 처음에는 도시의 분포와 기능. 가지고 독일 남부 지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분석을 한 겁니다. 실제 조사해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B번에 자, 크리스탈러는 중심성의 크고 작음에 따라 도시를 상하계층으로 구분해요. 가지고 이들 중심지의 기능이라든가 중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 체계를 갖다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중심지라고 하는 거 위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자, 시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배후 지역이에요. 그 주변 지역 또는 배후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하는, 자, 이런 장소를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의 경우에도 그 기능이 넓은 지역에 미치는 경우, 넓은 지역에 기능이 미칠 때 고차 중심지입니다. 그보다 작은 기능만을 갖는 저차 중심지까지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기능 정도를 갖다가 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의 기능 정도를 중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자,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이제 우리가 자, 이 중심지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배후 지역에 제공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 자, 만약에 공급의 합리성,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 중심지가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의 합리성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럴 때는 자, 중심지와 교통로 또는 중심지와 행정구획과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자, 공급 원리, 자, 중심지가 주변 지역에다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바로 제공하는 것이 공급 원리입니다. 이 공급 원리와 별도로 또 한 가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뭐예요? 교통 원리하고 또 한 가지 행정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기반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원리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원리는 뭐예요? 공급 원리하고 교통 원리하고 행정 원리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도 묶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공급 원리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자, 중심지와 교통로, 또 중심지와 행정구획과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원리를 포함해가지고, 세 가지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중심지 시스템 모델을 만듭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그 중심지 이론의 기본 전제에 있습니다. 전제도 처음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심지를 포함해가지고 배후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럼 중심지를 포함해가지고 그 배후 지역, 주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내에는 지표 공간이 균질적인 표면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높은 데 낮은 데 없어요. 높은 데 낮은 데 없이 다 똑같이 균질적인 표면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균질적 표면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자, 지역 내 교통수단은 단 하나입니다.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고 또 한 가지,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균질적 공간이니까는 뭐예요? 균질적 표면이니까 운송비는 거리에만 비례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인구는, 자, 균질적인 표면에 인구도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골고루. 인구가 따로 몰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몰려있는 데가 없고 뭐예요? 자, 균질적인 표면에 인구도 균일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정입니다. 또, 자,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행태는 모두 동일하다. 거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과 소비 행태는 동일하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 가정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합리적 사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소의 비용과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 인간을 경제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코노믹 맨 또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합니다. 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 속에는 뭐냐?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완전한 합리적 사고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중심지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거기 그 중심지 이론의 주요 내용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중심지 이론에서는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지 기능 또는 상업 서비스 기능이라고 해요. 중심지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업 서비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 중심지로부터, 자, 상업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이 나와 있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육각형입니다. 벌집 모형이에요. 원래 가장 안정적인 건축이나 이런 거, 뭐 축대를 쌓거나 이럴 때도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바로 벌집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천에 제방을 쌓거나 이럴 때도 보면, 자, 벌집 모양으로 틀 만든 다음에 그 안에도 돌 집어넣어가지고 또 위에 씌우죠.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정육각형이다. 그리고 이제 정육각형의 형상을 가진 배후 상권은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하고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중심지 기능의, 자,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다시 개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도달거리가 있습니다. 최대 도달거리가 있어요. 도달 범위라고도 합니다. 도달 범위라고도 하는데 거리에 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최대 도달거리가 더 클 때,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같을 때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그 배후 상권의 모양이 정육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배후 상권은 정육각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중심지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용어예요. 중심지. 그 다음에 뭐예요? 중심지 기능의 상업 서비스 기능의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최대 도달거리. 또 조건입니다. 이거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같을 때 배후 상권이 정육각형의 이상적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최대 도달거리, 요걸 좀 또 개념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 정육각형을 가진 배후 상권은 중심지 기능의, 즉 상업 서비스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하는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지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첫 번째가 중심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 세 번째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입니다. 또 한 가지 육각형 형태의 배후지 모양과 또 한 가지 중심지의 계층, 이런 것들이 핵심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갖다 보셔야 됩니다. 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자, 먼저 최대 도달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최대 도달거리 또는 최대 도달 범위라고 했는데 이건 중심지가 수행하는 상업 서비스 기능이 배우지에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 얘기합니다. 최대 거리 또는 한계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 도달거리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심 서비스 기능을, 상업 서비스 기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 기능이 도달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갖다가 최대 도달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배우지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움직이게 되는 최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최대 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중심지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 거리를 최대 도달거리라고 합니다. 개념 보시고. 그래서 거기 D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를 갖다 보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상업 중심지가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상 이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상 이윤. 원래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 이윤은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게 바로 초과 이윤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정상 이윤은 생산비에 포함되는 이윤입니다. 생산비에 포함되는 이윤이고, 자, 최소한도 정상 이윤이 확보가 되어야만 기업은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업 중심지가 계속적으로 존립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최소한의 정상 이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상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 범위의 소비자들로부터, 일정한 지역 범위의 소비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수요가 발생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 이걸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합니다. 스레스홀드라고 그래요. 스레스홀드. 그래서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를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할 때는 중심지의 존립에 필요한, 중심지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확보된 배우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지의 범위 최소한도 그만큼이고, 이제 그것보다 당연히 최대 도달거리가 더 넓어야만 이윤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하겠죠. 그래야 중심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도달거리하고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로는 중심지의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클 때, 이게 클 때 바로 상업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것이고, 상업시설이 입지한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다 개념,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 또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클 때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우 이제 G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딱 하나가 있다. 동일 계층이라는 건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고차원. 만약에 고차원 중심지가 딱 하나가 있다. 그럼 그 고차원 중심지의 배우지의 형태는 뭐냐? 자,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배우지의 형태가 원형이 됩니다. 배우지의 형태가 원형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리고 이럴 때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일치하는 거예요. 원형일 때.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림도 그런 겁니다. 중심지가 하나인 경우에요. 중심지가 하나인 경우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최대 도달거리. 그리고 만약에 그 둘 사이에 위치할 때 초과 이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초과 이윤.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상 이윤, 최소한의 정상 이윤을 확보하게 되는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그걸 벗어나가지고 만약에 상업 서비스 기능이 제공되면 그때는 이제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원 사이가 바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 봐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G번에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하나라면 배우지의 형태는 원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소 수요 충족거리하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일치하는 건데, 그러나 만약에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다수가 분포하는 경우 있잖아요.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다수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지가 겹친단 말이에요. 고차원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당연히 고차원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배우지가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겹친 상태에서 이상적인 배우지는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가 겹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배우지가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 이걸 다 연결한 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형태가 다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딱 정육각형은 아니지만 정육각형의 모양인 건 틀림없죠. 이 그림에서처럼 딱 각이 맞는 그런 정육각형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의 모양은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클 경우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H번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한 지역 내 거주자들이 모든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지 기능, 최적의 구입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 내 거주자들이 모든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상업 중심지들 간에 안정적인 시장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상권 모형, 원형이 아니라 뭐요? 정육각형의 형상을 가질 때다 는 겁니다. 정육각형의 형상. 그리고 정육각형의 상권 모형에서는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배우지 외접형에 맨 끝에 연결한 거죠. 그다음에 배우지가 중첩됐다가 그래서 완결되게 되면 뭐예요? 중첩되는 부분이 경계가 만들어져가지고 배우지 완결형 해가지고 육각형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I 번 보시게 되면 중심지 이론에서 나오는 중요 개념 중에 하나가 중심지 계층의 포함원리라고 하는데 이걸 포함이라고도 하고 포섭이라고도 합니다. 포함원리 또는 포섭원리예요. 라고 해가지고 고차 중심지에 육각형의 상권 안에 차수가 작은 저차원, 중차원, 저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의 육각형 상권 안에 차수가 작은 중심지들의 배후 상권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대도시 주변에 중도시가 있고 중도시 주변에 소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중도시가 대도시 가까이 있을 때는 주변에 소도시가 적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예요? 주변에 소도시가 많다는 것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포섭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 중심지의 육각형의 상권 안에 차수가 작은 중심지의 배후 상권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설명하는 게 바로 포함원리 또는 포섭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심지 이론이 나온 다음에도 래쉬에 의해서, 래쉬라는 학자도 대표적인 지리학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래쉬의 경우에 수정 중심지 이론을 내세우는데, 크리스탈레이 이론을 조금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래쉬의 수정 중심지 이론도 별도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래쉬의 수정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에 몇 가지 수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중심지 배후 모형이 육각형이라고 가정한 점에서는 크리스탈레이 모형하고 똑같아요. 육각형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 이건 크리스탈레이 모형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래쉬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심지 계층의 공간 구조를 크리스탈레이는 세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보다 융통성 있는 상권 구조 이론을 전개한 것이 래쉬의 수정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계층의 공간 구조를 갖다가 크리스탈레이는 세 개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보다 이걸 확대해가지고 보다 융통성 있는 상권 구조 이론을 전개했다는 거. 크리스탈레이하고의 차이점이 거기가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탈레이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C번 보시게 되면 크리스탈레이는 고차 상업 중심지는 저차 상업 중심지의 유통 기능을 전부 포함할 뿐 아니라 별도의 추가 기능을 더 보유한다고 본 거죠. 당연히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보다 뭐예요?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 수행하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다가 추가해가지고 뭐예요?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을 보유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래쉬의 모형에서는 뭐냐? 고차 상업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의 모든 상업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고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라고 해서 저차 중심지의 모든 역할, 기능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걸 이제 다르게 제시합니다. 크리스탈레이하고 다르게 제시하는 한 가지고. 그래서 거기 D번 보시게 되면 따라서 래쉬의 모형에서는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가 보유하지 않은 특화된 상업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차 중심지만의 특화된 상업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래쉬의 중심지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보다는 대도시 지역의 공간 구조를 보다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래쉬의 수정 중심지 이론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래쉬의 중심지 이론도 이미 나왔던 것이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크리스탈러의 이론하고의 그 차이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입니다. 자, 윌리엄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 그래서 이제 영어로 The Law of Retail Gravi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인데 윌리엄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은 점포들의 밀집도가 점포들이 밀집된 정도입니다. 집중도라고 하죠. 점포들의 밀집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점포가 많이 있다면 밀집도가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자 이거는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의 경계를 결정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의 경계를 결정할 때 주로 이용한다. 이게 바로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은 이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자의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에요. 자, 만유 인력 법칙이 뭐죠? 만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만유.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할 때 인력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인력의 크기. 자, 뉴턴이 제시하는 인력의 크기 있죠. 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상수가 붙겠죠. m1 곱하기 m2 나누기 r 스퀘어입니다. 이게 인력의 크기가. 뭐요? m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인력의 크기는 자, 두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곱에 비례하고 자, 두 물체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왜 반비례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거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근데 여기 두 도시가 있습니다. 두 도시.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다. 그러면 A도시하고 B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가 어디냐는 거죠. 상권의 경계가 어디냐. 그래서 만약에 요 사이에 사람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A도시로 가서 쇼핑을 하고 얼마나 B도시로 가서 쇼핑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A도시하고 B도시하고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당연히 정 가운데가 경계가 되겠죠. 가운데가. 크기가 똑같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다. 물론 여기서 두 배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크기 얘기하는 건데 도시의 크기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인구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인구 가지고 얘기해도 또 한 가지 뭐예요? 점포수 갖고 얘기해도 돼요. 인구 점포수. 그래서 만약에 자 A도시가 B도시보다 만약에 두 배가 더 크다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냐? 2대 1일까요? 두 배가 더 크니까 상권의 경계가 2대 1로 나눠지느냐? 2대 1로 나눠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루트 2대 루트 1이에요. 루트 2 대 루트 1. 그러니까 뭐예요? A도시로부터 1.4배 떨어진 이곳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2대 1이 아니라. 이거 설명하는 게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은 뭐예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기반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한 문제만 풀어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자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번 보시게 되면 자 소음의 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경쟁 도시가 그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의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규모는 자, 두 경쟁 도시 A도시와 B도시 두 경쟁 도시가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의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합니다.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또 각 도시와 중간 도시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각 도시와 중간 도시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시계 형태로 만들면 그래요. 자, 두 도시 간의 크기, 인구를 PA, PB라고 합시다. 자, population A, population B라고 하고, 또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로부터 두 도시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distance A, distance B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냐? 상권의 경계는 그러면 이제 RA, 렌지입니다. 렌지인데 RA, RB의 비율은 상권 경계예요. 여기 경계가 바로 여기인데 결국 여기서 볼 때 이걸 RA라고 하는 겁니다. 요 거리를 갖다가 상권의 경계, 이걸 갖다가 RA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걸 RP라고 쓴 거예요. RP.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식으로 만들면 그래요. 자,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식으로 만들면 상권의 경계는 RA분의 RB는 PA분의 PB 곱하기, 자, 디스턴스는 제곱인데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비례한다고 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갖다가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RA분의 RB는 자, PA분의 PB, 여기엔 비례합니다.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DB분의 DA 제곱이에요. DB분의 DA 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식을 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을 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D번 보시게 되면 자, 레일리 법칙에 따르면 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는 점포도 많잖아요. 점포도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다 많은 점포, 상품 구색이 위치한다는 겁니다. 많은 점포가 위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품 구색이 다양하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더 많은 쇼핑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에 위치한 고객들이 기꺼이 쇼핑하러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기본 아이디어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꼭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이거죠. 두 도시 간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느냐. 새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런 모형을 만들 때는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길은 하나만 있다. 이런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자, 특정 상업지구까지의 거리는 주요 도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주요 도로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새길이라든가 또는 간선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거리는 보다 길지만 여행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구까지의 거리보다 여행시간이 보다 나은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리만 따진 거지 시간 따지지 않았잖아요. 거리만 따진 것이 시간만 따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거리보다는 시간이 더 좋은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실제 거리는 자,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편의성이나 서비스가 낮고 복도가 혼잡한 점포는 자, 보다 쾌적한 환경의 점포보다 고객에게 생각되는 거리가 더 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형을 단순화하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거기 예제안과 나와 있는 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A도시 인구는 20만 명, 자, B도시 인구는 40만 명입니다.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다. 지금까지 나왔던 계산 문제들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다. 자, 인구는 20만 명. B도시 인구는 40만 명이에요. 그럼 중간에 위치한 C도시의 인구가 6만이 있다. C도시의 인구가 6만인데, 6만 명이 어디로 몇 명이나 A도시로 가고 몇 명이나 B도시로 가겠는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A도시하고 C도시의 거리는 5km고, 여기 5km입니다. 여기가 거리가 5km고, 5km. 여기까지의 거리는 10km예요. 거리는 2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에 따르면 C도시의 인구 중에서 몇 명이 A도시로 흡수가 되는가 하는 거죠. 현재 직접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거리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흡인력을 따져보게 되면 거리 제곱에 비례하니까 20, 이거 40이고요. 나누기. 자, 이걸 1로 보고 2로 보면 어때요? 1로 보고 2로 보면 자, 1제곱. 요거는 뭐야? 2제곱 아니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는? 1제곱, 2제곱이죠. 그렇죠?
5kg를 1로 보고 요걸 2로 한 겁니다. 그 1제곱분의 20이니까 얼마야? 20이죠. 요거는 4니까 4분의 40이니까 10 아니에요. 결국 2대1로 나눠진다는 거죠. 2대1로 나눠진다. 그래서 2대1로 나눠지는 거니까 2대1로 나눠지는 거니까 6만 명 중에 뭐예요? 6만 명 중에 2대1 나누면 3이 되는 거니까 2대1이면 4만하고 2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4만하고 2만 나눠지는 거니까 자, 4만 명은 A로 가고 2만 명이 B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인구는 많지만 거리가 멀잖아요. B는. 인구는 2배지만 거리도 2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 2대1로 나눠지는 거니까 6만 명 중에 4만 명은 A로 가고 2만 명이 B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A 도시로 흡수가 되는가? 4만 명이죠. 자, 물론 이것도 이제 공식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RA분의 RB. 그래가지고 RA분의 AB는 뭐예요? PA분의 PP 아니에요. PB고 곱하기 자, D는 자, DB분의 DA 제곱입니다.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PA분의 PB니까 20만 분의 40만 나오고요.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길이가 10km입니다. 10km고 5km죠. 이게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0만 분의 40만. 여기 보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제곱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 4분의 2죠.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2분의 1이니까 결국 요거에 RA가 2고 RB가 1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1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명 중에 자, 2분의 1에 해당하는 6만 명 중에 6만 명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명이 일로 가고 2만 명이 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직접 판단해가지고 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공식에 넣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식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RA분의 RB는 PA분의 PB 곱하기 DB분의 DA 스퀘어와 같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C도시의 6만 명을 나누는 겁니다. 자,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뭐 문제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엔 컨버스의 수정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뭐 차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자, 컨버스는 자, 이 폴 컨버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컨버스는 두 도시 사이에 거래가 분기되는 중간 지점에 정확한 위치예요. 이것도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버스의 경우 두 도시 사이에 거래가 분기되는 중간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갖다 결정하기 위하여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합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을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구매 이동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구매 이동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걸 거리 감소함수로 파악하는 겁니다. 가지고 거리와 구매 빈도 사이의 관계를 역의 지수함수의 관계로 정리한 겁니다. 역의 지수함수로. 그래서 B번 보시게 되면 원래 컨버스의 제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습니다. 제1법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2법칙은 아이디어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버스의 제1법칙은 뭐냐면 경쟁 도시인 A와 B에 대해서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상권의 분기점을 찾는 겁니다. 가지고 컨버스의 제1법칙은 주로 선매품과 전문품에 적용되는 모델이에요. 왜냐면 선매품이나 전문품은 멀리서라도 물건 사러 가잖아요. 멀리까지라도. 그러니까 편의품은 C도시에도 있습니다. C도시에도 편의품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편의품을 사러 여기까지 가요. 5km, 10km씩 가서 안 가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매품과 전문품에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DA는 앞에 식 갖고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DA는 자, DAB라고 할 때는 AB 도시 간의 거리입니다. AB 도시 간의 거리. 그래서 DA라고 할 때는 1 더하기 루트 PA분의 PB. 1 더하기 루트 PA분의 PB분의 DAB입니다. 또는 DB는 1 더하기 루트 PB분의 PA분의 DAB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 아래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컨버스의 제2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자, 소비자가 소매 점포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거주 도시와 경쟁 도시 중 어느 지역으로 흡수되는가에 관한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도시와 경쟁 도시 중에서 어느 지역으로 흡수되는가. 그래서 이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선매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인근 대도시로 얼마나가 유출되는가. 이걸 설명해주는 이론이 컨버스의 제2법칙인데, 자, 이 아이디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제풀이 한번 보시면, 민주는, 자,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이고, 인천시는 인구 250만 명입니다.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꼭 공식 아니래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있고 인천이 있다. 자, 서울시는 인구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고 인천시는 인구 250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민주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서 24km 떨어져 있어요. 인천에서는 12km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 인구 사는 거리가 2대1로 떨어져 있는 거죠. 24km, 12km 떨어져 있다. 자, 2대1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민주의 쇼핑 이동 설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럼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면 인구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1000만 분의 250만. 자, 4고 1로 보시면 되겠죠. 4분의 1이니까 1이고 4 이렇게 봐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이걸 2로 보고 1로 보시면 됩니다. 2로 보고 1로 보시게 되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아니에요. 1의 제곱이니까 1 아닙니까? 1. 그러면 1000만에 4분의 1하고 250만에 1하고 같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 경계가 뭐예요? 딱 알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가 현재 거주하는 이 경계는 뭐예요? 굳이 1로 가거나 전혀 차이가 없는 이런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의 쇼핑 이동 설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경계가 서울시로부터 24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민주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 정확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는 결국 뭐예요? 두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계지역에 있다는 거죠. 두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계지역에 있다. 그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공식에 집어넣어보세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공식보다는 뭐야? 공식보다는 우리가 두뇌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일단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지금 딱 적합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두뇌 게임 하듯이 따져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이상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계산 문제 나와도 역시 편리하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확률적 모형을 보셔야 되는데 규범적 모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